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인플레이션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인플레이션은 국제 곡물 가격, 국제 유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푸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 국제경제 포럼, 요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이제 서유럽과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포럼인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제경제 포럼은 러시아 위주로 한 그런 국제경제 포럼이죠. 중국도 보아우 포럼이라고 해서 비슷한 방식의 중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을 초대해서 국제경제 포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거짓이다. 이거는 미국이 만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발언 이후로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가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네 죽고 내 죽자. 네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빼들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겠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도 우리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조그마한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서는 네 죽고 내 죽자라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하죠. 근데 강대국은 그런 전쟁을 잘 안 하고,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도 자원을 국제 경제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1차 자원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가 러시아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유가나 곡물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 곡물 가격이 또 다시 떨어지겠죠. 유가도 폭락하겠죠. 이 지금 같은 높은 유가에서 계속 팔 수 있으면, 에너지를 계속 팔 수 있으면 러시아로서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국제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가가지고 유가가 다시 폭락한다면 러시아가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소국의 경우에 네 죽고 내 죽자식으로 전쟁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강대국이 자기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그런 나라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국제경제 침체를 끌고 가는 것을 자기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국제경제 포럼에서 1시간 넘게 연설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자기는 국제경제 침체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거대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낳으니 이게 인플레이션의 핵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라는 걸 떠나가지고 이미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라운드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과 곡물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그 많이 풀어놓은 돈이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넘어가면서 요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2라운드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FMC에서 금리를 75bp 올렸죠. 그리고 또 이제 금리를 계속 많이 올리겠다. 새롭게 나와 있는 미국의 점도표를 보면 연준의 그 금리 결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기금리가 한 3.5%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75bp 올려서 1.75인데, 그럼 이거 7월 FMC에서도 한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9월 FMC에서도 한 50bp 올리고,
뭐 이렇게 가야지 이제 올해 연말에 3.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금리 상승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침체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연준의 의도는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1라운드를 지나서 2라운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이 2라운드 인플레이션은 기름값, 곡물 가격이 아니고 미국의 집값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집값을 꺾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 이제 푸틴을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거대한 이제 그 집값의 상승, 이게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주범인데 이걸 잡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집값 상승을 잡을 때까지 금리 상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파월 의장이 FMC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죠.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돈 빌려서 집 살려고 하는, 물론 뭐 처음 집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미래 소득 갖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돈 빌려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집 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지금 당면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이상 저쪽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집값을 잡아야지만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다. 다소 경제 위험이 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집값이 좀 빨리 잡히면 그러면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집값이 잘 안 잡힌다고 한다면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 일단 집값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달까지 금리 인상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뭐 75bp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5%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는 여름 휴가 때문에 이 FMC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집값이 꺾일 것 같다고 판단되면 9월 달에는 한 50bp 정도에서 이제 좀 그 다음에 진정을 시켜보겠죠. 근데 그때 가서도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는다. 여름 지나고 나서도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뭐 75bp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은 남 비난할 게 아니고 자기 내부의 집값 상승을 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소비자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미국 빼고 나면 제가 찾아보니까 캐나다하고 일본도 좀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을 안 쓰고 있는 미국의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매월 지출하는 거거든요. 매월 지출하는 건데 뭐 가령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고 뭐 돼지고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당연히 집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집을 구매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월세만 넣습니다. 소비자 물가, 소비자가 소비하는 품목에 월세 정도만 넣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그 소비 바스켓 안에 월세가 한 4.4%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한 5.4%.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의 전세나 월세가 소비자 물가를 움직이는 게 한 9.8%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세만 여기 집어넣는데 소비 바스켓에 집어넣는데 보통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4%에서 6% 정도가 전체 소비 품목을 100으로 보면 그 중에서 4 내지 6 정도가 이 집세, 월세의 개념으로 해서
소비 품목에 들어가고 요 집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기 집에 살더라도 이 집세가 올라가면 나는 내 집에 살기 때문에 집세 올라가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집세가 올라가면 다 같이 비용이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수한 방식인데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뭐 가령 연금,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제도가 미국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금을 지급을 하죠. 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실질 구매력이 유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부터는 물가에 연동해서 연금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제도를 연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도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을 원래 받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물가가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퇴자들이 생활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안에 물가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이 은퇴 생활자들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식일까? 집값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값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은퇴 생활자들이 집값 올라가는 건 괜찮고 그냥 쌀값 올라가고 이런 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느냐? 아니다. 주거 비용도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주거 비용도 증가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84년, 85년 이때까지는 그냥 집값을 소비자 물가에 집어넣고 계산했다가 그 이후로 집값을 넣을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은퇴 소득자들도 가령 이제 월세에 산다 그러면 월세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거 비용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를 소비자 물가에 반영해서 월세 올라가는 걸 소비자 물가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84년인가 5년인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월세가 전체 소비 바스켓 100으로 보면 4%, 6%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자가주택 소유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전체 소비의 32%가 이 집세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미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 옆에 있는 차트 보시면 그 집값이 뭐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봐야 되겠죠. 미국의 평균적인 가계 소득에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한 8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뭐 주택시장 버블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고점이 소득 대비해서 7배였거든요. 7배였는데 2020년 이제 팬데믹 이후로 연준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대면서 이게 지난번 2008년에 그 버블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후행적으로 집세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겠죠. 월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지금 물가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이 집세 부분을 빼고 나면 그렇게 사실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크게 올려야 될 만큼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물론 뭐 그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건 사실 뭐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러시아의 의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작동을 하겠죠.
근데 요것 때문에 기름값과 곡물 가격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 이 월세, 요게 전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32%를 차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반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월세를 계산을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를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월세가 얼마 올랐는지를 전국의 소비자들을 표본 다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이거를 전체 지역을 한 6개로 쪼개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반영되려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다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월세가 올라갔는데 소비자 물가 이게 전부 다 반영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반영되려고 그러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정도나 돼야지 지금 올라가 있는 월세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가가. 유가나 곡물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이게 월세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 이게 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1단계는 끝났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경제 침체 만들어서 자기가 파는 에너지의 가격이 급락하고 자기 수입도 급감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정도의 전략적 사고를 하는 나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러시아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과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푸틴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푸틴이 그 정도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진정되고,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나 국제 유가를 봐도 그렇고 이게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팬데믹 이후로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거대한 자산 가격이 상승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냥 한국의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돈이 원화가 많이 늘어났다 이러면 국제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미국의 달러화는 이게 국제 결제 통화의 기축 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그냥 빌려주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냥 다 부자가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게 함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생산한 원유를 이게 가령 30달러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30달러이던 게 갑자기 뭐 50달러, 100달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이걸 30달러에 계속 팔면 우리가 손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게 달러와의 구매력이, 국제적으로 구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됐죠.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오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집값은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뭐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게 암만 잡으려고 해도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마구 해서라도 일단 잡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버블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심각한 버블은 아니에요. 미국은 지난 2000년에 주식의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낳았어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08년에 비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득에 대해서 7배가 지금 8배까지 올라갔다. 이거
근데 뭐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뭐 단기간에 급하게 내리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이고, 그러다가 경제 위기 오고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로 가려 그러면 가격이 꼭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이 높은 가격에서 이걸 많이 샀다.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파산했다. 그러면 은행이 파산한다.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올라간 게 유지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워낙 급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이게 이제 당연히 많은 거래를 수반하지는 않았어요. 주식은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난 이 미국의 주식에서 32년 동안의 흐름이죠. 흐름 보시면 기업이익, 지난 10년 동안의 기업이익에 대해서 20배, 뭐 32배, 이 선에 대부분 다 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보시면 요거보다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꺼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요 선, 32배 선 위로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주가가 최근에 꽤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28배,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기업 이익에 비해서 한 28배인데 32년 동안의 평균 값이 26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꽤나 조정받아서 2020년 팬데믹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과거 30년간의 평균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정상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한 7월 달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8월 달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2라운드 인플레이션도 쉽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쯤 되면 진정되겠다 이런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을 지나서도 이게 집값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월세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가서도 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까지 미국의 지금 이제 기름값이나 콩물 가격을 볼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름까지 미국의 집값,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